기업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MTN 이일호 기자고요. 이번 시간엔 미술품 조각 투자라는 것을 주제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분과 인터뷰를 합니다.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하는 곳이 사실 이게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열매컴퍼니의 공간입니다. 지금 보면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작품들도 좀 있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공동 구매한 작품들을 이제 보관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전시도 하면서 공동 구매에 참여하신 조각 투자라고 하죠. 조각 투자에 참여하신 그런 고객분들께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 겸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보관도 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인터뷰에 있어서 좀 간단히 언급할, 정확히 말하면 축하할 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 열매컴퍼니의 국내 첫 미술품 공모 투자계약증권 청약이 오늘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무려 12억 3,200만 원짜리 작품이 공모를 시작한 지 단 1시간 만에 청약이 다 채워졌다, 물량이.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조각 투자, 공동 구매 이런 식으로 미술품을 이렇게 좀 나눠서 사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조각 투자나 뭐 STO라고도 부르고 공동 구매라는 식으로도 말하는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일단은 실물 자산, 동산 실물 자산 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소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발행하게 된 증권은 투자계약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이 활용된 그런 이제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개념이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걸로 이 증권화 해가지고 그래서 자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블록체인 형태로 이 자산에 또 따로 보관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유권을 이제 입증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계약 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제도권의 방식으로 입증을 하고,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입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서로 입증 방식이 다른 형태의 증권이 이렇게 합쳐졌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투자계약 증권과 토큰 증권은 완벽하게 별개의 증권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20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됐는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회계사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삼정 KPMG에서 대체투자 자문을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투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품도 하나의 대체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품 투자와 관련된 보고서를 쓰게 되었고요. 보고서를 쓰다가 보니까 이 미술품이 단순히 향유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미술품을 투자할 수 있게 이제 커리어를 이제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국계 이제 상펀드에서 이제 근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미술관에 가서 이 미술품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또 이제 거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과 노하우를 좀 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열매컴퍼니가 조각 투자로 대중분들께 판 상품이 미술품이죠. 총 몇 점 정도 되고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어쨌든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432억 원, 한 170점 정도를 조각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6점 정도, 한 300억 원 정도는 이미 엑시스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수익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작품이 미술품 첫 공모 투자계약증권으로 나온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야유이 쿠사마 선생님의 이제 호박 작품, 호박 시리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노란색 호박 작품입니다. 호박이 잘생겼죠? 실하네요. 네. 사실 쿠사마 선생님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보시면 주제가 호박이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쿠사마 선생님한테 호박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호박이 자기한테 자꾸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환상을 이제 많이 겪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호박을 이루고 있는 무늬들이 이 물방울 무늬거든요. 동그란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 동그란 점이 이 쿠사마 선생님이 많이 겪는 환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동그란 어떤 물방울 거품 속에 자신의 몸이 파묻혀서 사라지는 그런 이제 환상도 많이 겪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복된 패턴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데 보시면은 전부 다 엄청나게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쿠사마 선생님은 이런 자신이 이제 환상으로 보고 있는 두려워하는 대상인 호박, 물방울 무늬, 그리고 이 강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반복된 패턴, 이런 것들을 이 캔버스 안에 한 화면에 이제 가득 담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첫 공모투자증권 상품으로 선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쿠사마 선생님의 작품이 워낙에 시장에서 환금성이 높은 작품이고요.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적합한 미술품은 환금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환금성 측면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다방면에서 고민을 했을 때 이 쿠사마 선생님의 작품이 가장 이제 적합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이 쿠사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강박이라든지 또는 환상, 뭐 정신분열 같은 거에 좀 시달려 오신 분이거든요. 강박 증세가 있다고 하면 사실 뭐 반복적인 패턴이나 이런 거를 마주하는 걸 상당히 꺼려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회피를 하죠. 근데 이 쿠사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 또는 이제 이런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뭐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면하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도 과거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레이 영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도권 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제도권 하에서 잘 정착해서 앞으로 이제 잘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감정이입해서. 근데 이 쿠사마 야요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사실 큰 조형물도 있잖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태박물관, 제주도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본 거 있었거든요. 그 작품이 딱 봤을 때 엄청난 어떤 압도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모하는 액수가 12억 원이라길래 사실 그 작품인 줄 알았는데 되게 조그만 액자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 작품하고 이거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태박물관에 있는 호박이나 아니면 본태박물관에 있는 거울의방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 규모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금액대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가치 자체는 저도 이제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이제 금액대가 높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초고가의 이런 작품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환금성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은 크게 올라갈 수 있어도 환금성은 좀 떨어진다.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환금성 측면에서 그래도 좀 빠르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아무래도 투자계약 증권 자체가 좀 펀드의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3+2년,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이 만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증권인데, 그리고 이제 투자자 총회를 통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작품을 빨리 파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실 가장 최대 투자자거든요. 저희가 모든 투자자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10%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10%.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팔아서 빨리 수익을 내야 회사가 이득을 보는. 액수가 크니까 저 정도 작품은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술 시장에서 그래도 좀 잘 팔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 영호 사이즈, 제일 작은 영호 사이즈가 뭐 한 7억에서 한 8억 사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커지면은 뭐 한 8, 9억 정도, 뭐 10억 뭐 이렇게 하고, 3호 사이즈 되면 되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뭐 그거보다 좀 더 이상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금액대가 어떻게 보면은 쿠사마 야요이 호박 중에 제일 싸거든요. 가장 싼 호박이 10억이 넘는다.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각 투자로 판 작품들이 한 170여 점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 혹은 취급했던 것 중에 가장 회사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품이 혹시 있을까요? 뭐 다양한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첫 공동 구매를 했던 김한기 선생님의 그 산월, 네, 그 저희가 이제 4,500만 원의 이제 종이에 카시화로 그린 그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사실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뭐 의미가 있다면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라 회사에 돈이 너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약을 받는 날, 네, 안 팔리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셨겠네요. 네,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 엄청 빨리 팔린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그 리세일해서 그 스위스의 이제 사업가 분한테 저희가 그 리세일해서 한 달 만에 25%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렇게 있어서 되게 큰 자신감, 자양분 같은 게 됐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공동 구매를 그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잘 못합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그나마 이제 알려지는 거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이제 그냥 열심히 실적을 내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참여하시는 그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런 투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조각 투자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일단 그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회수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유명 작가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환금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저희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뭐 600%, 뭐 700% 이렇게 나는 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그냥 한 10에서 한 2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 하면은 그걸 이제 제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이 상징적인 첫 공모 청약이었습니다. 2018년 이제 첫 조각 투자 청약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새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좀 난관 같은 게 혹시 좀 있으셨을까요? 이제 많은 난관들이 존재를 이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편입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 회사가 그 과거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한 이후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 규모도 키워오면서 흑자를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메인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제도권 편입되면서 한 1년 정도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는 뭐 재무제표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이제 상품인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친숙한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으면은 대부분 이탈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사채를 끌어서 증거금을 마련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청약하는 방식인 가상계좌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증권 청약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증권사 가서 계좌 열고 그리고 나서 청약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계좌를 또 열고 또 열다가 또 안 열리면은 못 하고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만든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그래도 증권 청약하는 방식 중에서는 저희는 나름 그래도 혁신적인 방식이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뭐 어떤 기술의 혁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 또는 이제 금융에서 뭐 이런 증권을 이제 청약하는 방식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혁신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언론을 설득시키기도 힘들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규제관리감독기관 설득하는 것도 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딱 그냥 표정을 보면서도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조각 투자니까 투자니까 수익률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급한 예술품들의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한 126점 정도를 재매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시트했다고. 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난 작품은 아직까지 한 작품도 없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0%부터 최대 한 600%까지 네,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600%요? 네네. 그 600%는 그 시장의 흐름을 좀 타야 돼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딱 그렇죠. 지나고, 예, 그 유동성이 이제 폭발하던 시기에 더구나 또 이제 그 중견 작가 선생님 작품의 이제 거래량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조각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때 좋은 수익률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200% 가까운 수익률, 600% 가까운 수익률 이런 수익률 거뒀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수익률 나오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건 정상적인 수익률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0%부터 600%까지.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코로나가 이제 딱 터지고 제일 이 미술 시장이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갤러리 쪽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풋옵션을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풋옵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0% 수익률로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원금을 이제 건졌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사시는 입장에서 그런 권리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이진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미술품을 계속해서 이제 사들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조각 투자하는 그 과정에서 무조건 작품을 선매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협상력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을 많이 매입하면 매입할수록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제일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의 예,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옵션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소싱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알아봤더니 이게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장기간 두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 작품 같은 경우에 한두 달 만에 그냥 이렇게 파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것도 있고 혹시 취급하시는 상품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라던가 혹은 투자 기간 같은 것들은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회사 내부적으로 그 세우는 일단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완전 회사 내부적으로 한 10에서 20% 뭐 많으면 한 2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냥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익률을 봤으면 저희는 투자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충분히 만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이제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사전에 그 과거에는 아무래도 민법상의 공유자산이다 보니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이 자산을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모두의 동의를 얻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동구매하는 시점에 저희 그 공동구매 금액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 회사에서 처분할 수 있게 좀 위임을 조건부로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행사할 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팔 수 있을 때 빠르게 처분하는. 네,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미술품 가격 산정 프로그램이란 것도 좀 봤습니다. 이게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좀 미술품의 가격을 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그 미술품 가격 산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요, 과거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술품의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품 과거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다 옥션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예, 갤러리나 아니면 이제 개인 간 컬렉터 간 개인 간 거래나 이런 데이터들은 수집하지 않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신뢰도가 좀 낮잖아요. 예, 어디에서 사면은 얼마고 저기서 사면 얼마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옥션 데이터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네.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제 클렌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요소들을 딱 반영을 해서 가격을 뽑을 수 있게 또는 시장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 그런 손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최소화하는지 그런 장치 같은 것도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풋옵션이 대표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 그 작품을 매입할 때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입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시스템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걸러내고요. 네. 그리고 걸러낸 작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5명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해서 미술품 투자 전문가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을 매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일단은 잘 사야 되는 게 최고의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먼저 검증을 하고요. 시스템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에서 나온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그리고 미술품은 사실 선호가 반영되는 그 상품이다 보니까 전원 합의체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작품을 매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늘어난 어떤 예술품 조각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실감하시나요? 사실 그 관심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네,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사실 뭐 금리가 이제 워낙에 그 높은 수준에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치가 지금 많이 그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체 투자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기를 실감한다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이 시기에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합니다. 예전 인터뷰를 보니까 온라인 토탈 미술품 거래 플랫폼이라는 걸 표방을 하셨어요. 네. 스스로 현재까지의 좀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그 아직까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직까지는 미술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산업화가 안 된 시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미술 시장이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의 거대한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냐면 글쎄요, 저는 한 30% 정도 오지 않았나? 앞으로 한 70%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컴퍼니가 앞으로 갈 날이 아주 창창하다. 앞으로 성장할 날이 창창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청약도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앞으로 더 건승하시길 더 성공적인 그런 회사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컴퍼니 김재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